안녕하세요. 장서각 고문서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허원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적 중초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고문서 학교를 시작한 지 3회차인데 제가 3회를 하면서 내내 호적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첫 해년도인 2020년도에는 이제 조선시대 호적의 작성 과정과 관련 고문서라는 제목으로 호적의 작성의 어떤 일반적인 절차들과 그 이 와중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들에 대한 개괄을 설명했고요. 지난해에는 그 첫 번째로서 이제 호구단자 준호구 읽기, 부제는 이기재 가문의 신분 상승 분투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죠. 첫 번째 강의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호적 작성에 대해서 조정에서 호적 작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민간까지 쭉 내려와서 호적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호적 단자라든가 호적 중초, 호적 대장, 그리고 각종 성책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었죠. 그리고 지난해에서는 그 첫 번째로서 가장 하층 단위, 민간에서 가장 먼저 작성해야 되는 문서,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자료인 호적단자 준호고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기재 가문이라는 한 집안에 남아있는 한 150년 정도의 호적 자료를 통해 왔고 150년에 걸친 호적단을 통해서 이기재 가문이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 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가는 과정을 이 호구단자 준호구를 통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그 민간에서 만들어진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관에서 수합을 합니다. 면리 단위에서 수합을 해요. 그러면 그 낱장의 문서들을 가지고 송책을 만듭니다. 그것이 호적대장의 저본이 되는 초본이 되는 호적중초라는 자료예요. 이것이 이제 리에서 만들기도 하고 면에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 호적중초를 만들어서 군현 단위로 고을로 올리면 고을에서 그걸 수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적대장이라는 거질의 자료를 만들게 되죠. 그래갖고 그거를 한양과 강화도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호적중초 같은 것들은 그래갖고 호적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대장처럼 보관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요건 이제 좀 활용이 되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민간에서 그 폐지, 이면지로 쓰거나 그런 식으로 돼갖고 많이 없어졌죠. 지금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민간에서는 이것을 호적대장을 만들기 위한 초고로서 쓰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면리 단위에서 실제 그 부세 운영이라든가 백성들을 그 파악하는 실제의 운영 장부로도 활용을 해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호적 대장의 작성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서의 대민 통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료죠.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중초에 대해서. 중초란 초본이다. 이것이 대장에 비해서 좀 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상당히 두 문장에 불과한 상당히 짧은 말인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일단 뭐 중초란 초본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적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면리단에서 만들어진 초고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호적 대장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초본이라는 소리고요. 보다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게 바로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이것이 대장에 비해서 좀 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호적대장이죠. 호적대장에 비해서 좀 더 사실에 따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적대장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정약용이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호적대장, 지금으로 하면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 대장을 보면은 그것이 실제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체로 맞고요. 90% 이상.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선시대 호적대장은 사실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정약용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호적 단자, 준호고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 호적이란 것이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국가 그리고 백성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자료입니다. 문서죠.
신분이 이것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요. 이것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과거 시험을 볼 때도 이 등록이 필요합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제 세금을 내거나 군역을 지거나 그런 부세 운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것이 근거 자료로 활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의 상대편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호를 합친다거나 그래갖고 호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누락시킨다거나 그래갖고 군역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나이를 줄여갖고 군역의 부담을 아직 안 지게 한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의도들이 관철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호적의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기록들은 사실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이 조선 후기의 호적법, 호적을 둘러싼 현실이었죠. 그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장관이라든가 고위급 인사들의 위장 전입들이 상당히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이죠.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주민등록제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주민등록에 출생과 더불어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에 올리는 것이 그것이 누리는 혜택과 권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혜택이나 권리가 없이 그것을 토대로 세금이라든가 군역의 부담이 훨씬 크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누락하거나 거짓 기록을 신고하겠죠. 거짓을. 그렇지 않는 것은 지금의 행정력이 강한 것도 있지만은 의무 못지않게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 권리에 비해서 의무가 너무 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사실과 다르게 호적에 등재를 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호적대장이 현실보다 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호적중초란 사실입니다. 민간에서 호적단자라는 그런 걸 만들고 면리단위에서 호적단자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호적중초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호적중초를 가지고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거죠. 걸러갖고 최종 조정에 올리게 되는 호적대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적대장은 현실과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나마 현실과 가까운 것이 호적중초다. 하지만 여기서 정약용이 말했듯이 좀 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역시 호적중초 역시 100%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든 고문서 자료가 마찬가지예요. 고문서 자료는 자료의 자료다, 사료의 사료다, 영차 사료다. 그러면서 마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모든 고문서 자료는 그 이해관계,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것들은 우리가 고문서를 볼 때 항상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 호적중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호적을 작성할 때마다 면리별로 많이 만들긴 했을 텐데 현재 발견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발견된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요. 전라북도 지역의 4책, 전라북도의 남원 지역에 4책이 남아있는데요. 둔덕방이라는 곳에 1888년, 1891년, 1894년 이렇게 3책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원인데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운봉현이란 곳에 운봉현의 북송면한 곳에 한 책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전북 남원의 4책.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양 진야면이란 곳에 1843년께 한 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로 가면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 양자동, 여기는 이제 호적중초라고는 하지 않고 양자동 초안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책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산청인데요. 조선시대로는 이제 단성현, 신등리라는 곳에 이제 호적중초가 남아있는데 요건 독립된 책은 남아있는 게 아니고 호적대장이라는 곳에 호적대장이 있는 곳에 신등리 부분에 호적중초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호적중초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거제, 항리란 곳, 이곳에 6책, 6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863년 그리고 1881년부터 93년까지 이렇게 6책이 남아있고 그리고 나머지 압도적인 수의 호적중초가 남아있는 것이 제주도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22개 동리에 700책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호적 중추의 거의 대부분이 제주도에 남아 있는 거죠. 이것도 대부분 이제 19세기 겁니다. 18세기 말경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자료들이에요. 이렇게 남아 있는 호적 중처들은 그 성격이 호적 중처가 만들어진 이유, 그 성격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정약용이 말한 것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적 중처는 대장의 초본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호적 대장을 만들기 위한 저본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단성현 신등리, 그 다음에 남원 둔덕방, 그 다음에 광양 진화면, 요 세 곳의 호적 중처예요.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단성현 원당면에 있는 호적 대장입니다. 요건 최종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편에 있는 게 단성면 신등리 호적 중처인데,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적 대장에 들어가 있는, 삽입되어 있는 자료죠. 그러니까 호적 대장 대신에 들어가 있는 호적 중처예요. 보시면 이제 제목에 호적 중처라고 써져 있는 게 확인될 겁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제목만 호적 중처지 내용 자체는 호적 대장과 완전히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 대장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남원 둔덕방, 그 다음에 광양 진화면 호적 중처 같은 경우에는 호적 대장의 양식, 그리고 호적 대장의 격자나 그 크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은 그 기록된 양식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호적 대장과 동일합니다. 호주의 직역, 성별, 나이, 출생 연도가 간지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본적, 그 다음에 사조의 직역과 이름, 그 다음에 그 처와 가족들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구질, 노비질이요.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호적 대장과 동일하게 쭉 이어서 연서라 그러죠. 쭉 이어서 기록되어 있고 내용도 동일한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적 중처들은 호적 대장의 저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호적 중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것이 이제 운봉현 북상면의 호적 중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양식을 보면은 호주에 대한 기록 이 별도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사조에 대한 기록, 호주의 사조 기록들이 별도 행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단 낮춰갖고 식구들, 가족들의 기록들이 또 별도 행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단에는 노비들, 천민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 자체는 호적 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양식이 좀 다르죠. 요거는 호적 대장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살핀 호구 단자 양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호구 단자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그거를 내용을 뺏기는데, 호적 대장처럼 쭉 이어서 뺏기는 게 아니고 호구 단자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와서 뺏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구 단자와 비교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것을 바탕으로 호적 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적 대장의 저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과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 거제도 항리와 경주의 양자동 호적 중처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적 대장의 저본이라기보다는 면리 행정을 위한 기초장부로서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거제 항리의 호적 중처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소략합니다. 그래갖고 호주와 처, 요 예를 든 기록 같은 경우에는 호주 기록, 처,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요 네 식구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호주의 직역,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나이,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호적 대장과 비교해서는 출생 간지가 없고요, 본적이 없고 사조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적 중처를 가지고는 호적 대장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호적 대장의 저본이라기보다는 호적 대장의 저본으로서 하는 그 성책은 아마 만들어서 따로 올렸을 거고요. 그거를 따로 출연해갖고 그 항리 내에서 그 대민 파악하고 요것을 이제 부역을 분담한다거나 그런 걸 할 때 활용했을 것입니다. 경주 양자동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호주 기록에서 여기는 나이와 출생 간지, 그 다음에 본적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리보다는 좀 더 자세한데 여전히 사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리 호적 중처, 여기 초안이 나오는데 이 호적 중처를 가지고는 역시 호적 대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적 대장용 장부는 따로 만들어서 올리고, 면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불필요한 사조 기록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본다 하니까 빼고 딱 필요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기록 위주로 추려서 호적 중추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게 그 왜 어떻게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양자동 호적 중초의 그 맨 뒷면에 별도로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맨 이 본 PPT 화면의 맨 오른쪽에 보면 요 좀 정서해 놓은 기록들이 바로 그 양자동 초안의 맨 끝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일양동 14호, 그 옆에 보면 양동 91호 식으로 해갖고 6개 동리의 호수가 나와요. 이것이 이제 그 호적 중초에 나타난 몇 톤지, 그 호수의 합이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양동 같은 경우에는 1호 감, 한 호를 줄인다. 그리고 남아있는 호를 13호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6개 동리가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대체로 이제 10분의 1호 정도씩을 감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통계 낸 내용이 나오는데 합 6리 호 231호 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24호를 관에서 허락을 해줘서 줄였다는 겁니다. 관의 허가하에 24호를 줄이고 실제로는 207호다. 207호가 이제 대상이 되는 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문합 35냥 1.9푼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문은 이제 돈이란 소리인데 이 35냥 1.9푼을 이 6개 동리에서 나눠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호를 단위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각 동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양자동 호적 중초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동 호적 중초 같은 경우에는 호적 대장을 만들기 위한 저번이라기보다는 면리 행정을 위한 장부로서의 기능을 강하게 띠는 호적 중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살핀 호적 중초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능. 하나는 호적 대장의 저번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면리의 운영, 면리 행정을 위한 기초 장부로서의 그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제주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주도 호적 중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특히 대정현 지역이 많은데 제주 전도에 22개 동리에 700책 이상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호적 대장의 작성에 요구되는 모든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사조 기록, 호주와 처의 사조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적 중초를 가지고 호적 대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대장의 저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별로 별도의 행위에 기록되어 있는 데다가 이 내용을 보면 호적 대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록 외에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호등, 그러니까 소호, 중호, 대호, 그런 호의 등급을 나눈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원 내에서 이제 특정한 표시를 해갖고 분호에 나간 거, 분가에 나간 기록,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에 나간 기록들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호의 식구가 몇 명인지, 이 호의 식구가 7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4명이다. 이런 표시까지, 기록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호적 대장을 만드는 데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왜 필요하냐? 면리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도 호적 중초는 호적 대장의 저번으로서의 역할,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각 면리의 운영을 위한, 면리 행정을 위한 기초장부로서의 역할도 그 어떤 호적 중보다도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 호적 중초라고 할 수 있죠. 이 제주도 호적 중초는 제주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주로는 현재의 제주도 서남쪽, 조선시대 제주 사무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정현 지역입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남아있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서남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북쪽, 지금 제주시죠. 제주시와 제주시의 서쪽으로 좀 있는 그 지역에도 좀 다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옛 정의현 지역, 제주도의 동쪽 지역인데요.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신풍리라는 곳에서 한 곳에서 한 책밖에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체로는 제주도의 제주도의 서쪽, 특히 대정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그 역사의 질곡을 거치게 됩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그 밀란도 전 제주도를 휩쓸었죠. 두세 차례 걸친 밀란이. 그리고 우리가 해방 직후에 4.3이라든가 그래갖고 많은 그 전란에 비견될 수 있는 사태가 제주도 전역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 그리고 그와 함께 상당히 많은 호적 중초가 훼손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은 700채 이상의 호적 중초가 남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와는 다르게 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초 단위의 관공서라면 면이죠, 면. 그래갖고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되는데요. 그리고 도시로 가면 동사무소가 돼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면 단위 밑에 리가 있고 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장, 조선시대 때는 이임이라든가 그런 존재들이 그 이사무소를 관리하면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하모리 같은 경우에 요 괴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마을의 문서들을 특정 장소, 특정 보관함에 넣어갖고 관리를 하고 그것이 그 이임을 교체하거나 이장을 교체할 때 인수인계를 아주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이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그 문서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식, 그다음 관리가 현재까지도 그러한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도 700채 이상의 호적 중초를 남길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신이 보살필 문서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제주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호적 중초를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했을까? 그거는 면사무소 그 제주도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당히 큰 문제들이 이 호적 중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외부에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해서라도 좀 더 잘 되길 기원하는 그러한 그 관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고내봉이라는 좀 산이 있는데요. 그 기슭에 있는 우리가 보기엔 그 큰 바위인데 큰 신모들 하르방당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이제 당신입니다. 당신. 제주도의 당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큰 신모들 하르방당이라고 하는데 요곳은 이제 마을 전체가 잘 보이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본향당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신당입니다. 하가리를 보살피는 가장 주신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고향이라고도 불려요. 천지왕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1만 8천에 달하는 신들이 제주도 전역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곳곳의 신당에 이제 이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이 신들은 제주도 각 마을, 제주도 사람들과 그리고 제주도의 무사안녕을 보살피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 신들에게 이 고달픈 제주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도 안녕하고 내일도 무사하기를 바래왔던 거죠. 이 큰 신모들 하르방당은 하가리 마을의 중심당이고 마을의 대소사. 주로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니까 목축이나 농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질병 그런 것들도 이제 관장을 합니다. 주신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생산. 여기서 생산은 이제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 생산. 그다음 물고, 사망입니다. 죽는 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생산과 물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에서 신에게 빌 때는 생산이나 물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순산, 가장 많이는 다산을 얘기합니다. 다산의 축복. 예. 산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순산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낳을 수 있는 것. 그런 다산이라든가 순산을 기원하게 되죠. 그리고 죽는 것도 장수를 기원한다 그래야지 물고를 기원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큰 신모들 하르방당은 생산과 물고를 관장한다 그래요. 이 용어는 뭘까요? 이거는 호적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생산은 새로 사람이 태어나서 호적에 올린다. 그게 생산이에요. 물고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갖고 사망을 하거나 그래갖고 호적에 빠지는 것. 그것이 물고입니다. 그래갖고 이 생산과 물고를 주로 관장한다는 것은 호적의 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관장한다는 얘기예요.
마을의 가장 중요한 신이 왜 호적의 일을 관장할까? 마을의 중요한 신이 왜 호적을 돌봐야 할까? 그것은 이 호적이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아주 깊숙이까지 관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세 운영이죠. 그리고 그 부세 운영이 제주 사람들의 삶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하가리의 가장 중요한 신인 큰 신모들을 하르방당에서 돌봐야 하는 그런 가치를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돼서 온 호적중처는 물론 사실은 제주도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보살펴 왔기 때문에 건넨 거지만은 그것을 이러한 의미에서 신이 보살펴서 현재까지 내려온 자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제주도 호적중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대정현 지역, 이건 이제 하원리에 있는 그 자료인데요. 이 대정현 지역에 있는 호적중처는 우리가 많이 보는 책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책을 재단을 해갖고 묶죠. 예. 그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하원리 호적중처고요. 반면 그 제주목 지역, 제주도의 북쪽 지역에 있는 호적중처는 종이를 좀 길게 늘린 다음에 접습니다. 접어갑니다. 접어간 다음에 한쪽을 꿰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성책인데요. 그래갖고 좀 길고 그 표지도 좀 일반 그 내지와 똑같은 종류의 표지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르죠, 형태가. 그 내부 기록도 좀 달라요. 보시면 이제 대정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제된 형태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관인도 잘 찍혀 있고요. 있다면은 그 제주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칠게, 그리고 좀 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호구별로도 사조 기록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정현 지역은 사조 기록을 호주 기록과 배우자의 기록에 연서합니다. 쭉 이어서 써요. 반면 하모리 같은 수산리나 그 다음에 제주목 지역에 있는 호적중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조 기록도 각각의 행에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형태에서 좀 차이를 보고 있는데, 이 호적중처의 활용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호적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이제 지금도 많이 알려졌지만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지형은 아닙니다.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부세, 세금 우령이나 그런 걸 할 때 제주도에서 농업 생산,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 농지에 대해서 세금을 할 때, 그때도 제주도는 19세기까지도 토지가 아니라, 농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 환경 운영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부역도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육지에 비해서 호적을 훨씬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1872년에 제주도 판관으로 있었던 김기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주의 적식, 호적 제도죠. 제주의 호적 운영을 보니 다른 지역과 다르다. 하나의 호와 하나의 이름도 누락하지 않고 있으며 내외 초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호와 하나의 이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호적을 작성하게 되면은 호나 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일정 정도 그것을 용인을 해줘요.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은 호적 작성에 있어서 육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지니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내적과 외적이 있다. 이건 이제 호적중처가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적과 외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00년과 1901년의 중업리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은 해에 외적과 내적이 남아있는 건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식년에 같은 지역의 내적과 외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은, 그 성격으로 볼 때 아마 외적은 호적대장의 작성을 위해서 제주목이라든가 대정현을 보내는 그런 호적중처가 아닐까 생각되고, 내적은 그 지역에 남겨둬서, 그 중업리면 중업리, 하원리면 하원리에 남겨둬서 내부에서 활용하게 되는 호적중처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외적 같은 경우에는 내적과는 좀 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있겠죠. 내부에서는 모든 사람들 다 파악하더라도 외부로, 그러니까 대정현이나 제주목으로 올려서 호적대장을 만드는 데서는 좀 정리를 해갖고 뺄 건 빼고 해갖고 올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추측은 할 수 있죠. 호적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에 따라서 그 기능이 결국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폐단도 그 기능에 따라서 다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호적의 기능인 신분의 확인. 그 호적에 오른 사람들이 양반이냐, 평민이냐, 군역의 대상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신분의 확인이 호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 신분의 확인을 줘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속이기 위한 노력들도 나타나게 되죠. 이른바 모록이라는 게 그겁니다. 군역에 충정돼야 할 사람들이 자기 원래 군역인 군인의 직역을 놓지 않고 양반, 유학이라든가 장이라든가 하는 양반의 직역을 참칭해서 호적에 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록이죠. 그 다음에 호적의 또 다른 기능이 이제 과거 합격자의 확인인데요. 조선시대 과거를 볼 때는 향시부터 시작을 해요. 향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1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호적에 입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과거에 합격하기에 쉬운 지역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합격을 도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 합격하기 좋은, 유리한 그 지역을 찾아서 위장 전입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과거 합격자의 확인이라는 호적의 기능,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그 백성들의 어떠한 폐단,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이제 부세 운영 관련된 것들인데요.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인이라든가 각종 여격의 대상자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역이 과중하다고 느끼던 사람들, 아니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직역을 거짓 직역을 쓰기도 하지만은 위장 전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주도 지역에 많이 나타나요. 보면은 제주도에는 제주목과 대정현, 정의현의 3개 고을이 있는데 대정현과 정의현의 신역이 더 힘듭니다. 제주목이 좀 헐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정현과 정의현에서 제주목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거주지를 대정현이나 정의현이 아니고 제주목으로 위장 전입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피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정 운영, 역시 또 부세 운영인데요. 환곡의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부담하게 되는 환정의 액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호를 합치는 거예요. 2집 이상이 합쳐갖고 한 집에서 받는 환곡만 받는 겁니다. 그래갖고 환곡의 부담을 줄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런데 호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호의 식구가 많을수록 환곡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구를 줄여요. 있는 사람들을 기록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갖고 환곡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적 작성, 기록은 문제가 아니지만 호적을 작성하는 와중에 많은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종이값이 싸질 않았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종이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종이값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적을 만드는 와중에 종이값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 호적 작성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인건비, 사례금 같은 것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이 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각종의 폐단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갖고 호적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의 기능에 대응한 백성들의 폐단도 그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호적에 대한 관의 입장,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백성의 입장, 이것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 호적에 등장을 합니다. 호적을 자세히 보면은 그곳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이러한 제주도 호적중초입니다. 아까도 잠깐 봤는데 제주도 대정현 덕수리 호적중초 1806년 건데요. 이걸 보면서 이 자료를 통해 갖고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호적중초가 왜 더 자세하냐? 왜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포괄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면요. 이 테두리로 쭉 쳐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주의 처인데요. 처 강소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쭉 테두리를 쳐놨어요. 요건 이른바 삭제 표시인데요. 이 삭제한 이유는 뭐냐면 요 위에 나왔습니다. 분호. 예. 요 처가 그 1호에 있다가 다른 호로 분호에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요 강소사는 이 호적 중추의 맨 끝에 별도의 호를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분호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보면 요 꺽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 보면은 솔, 의모, 김소사 해가 꺽쇠 표시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예, 일과 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두 명이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솔매와 차매.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 두 명을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동성거라고 써놨습니다. 이거 이제 이사해 나간 거예요. 그 의모는 일괄이라는 곳으로 이사해 나간 거고요. 이 누이 동생 두 명은 동성이라는 곳으로 이거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표시해 놓은 거죠. 그리고 두 호의 아래를 보면은 1호에는 7구, 7가족이다. 그리고 그 중에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이다. 라고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 6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4명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의 규모, 2호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몇 식구다. 라는 걸 볼 때 하나하나 세지 않고 이 밑에 있는 통계 수치만 보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실제 생활에서 각 호들에게 어떠한 부역이라든가 그러한 환곡이라든가 이런 걸 분급할 때 보다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제1호, 제2호란 거 보면은 이렇게 소자라고 두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게 호등입니다. 호의 등급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요 두 호는 소호란 얘기입니다. 제주도는 대호, 중호, 소호, 잔호, 독호 이렇게 5개 호등으로 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호의 구성원의 숫자, 가족 숫자죠. 가족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5으로 나누고 있는데 요것에 따라서 환곡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 19세기 전반 1801년부터 1849년까지 대정 지역의 하모리, 덕수리, 사계리, 하원리 요 4개 동리에 있는 호적 중초 중에서 이 아까 본 이 호등 표시가 있는 그 호적 중초를 대상으로 각 호등별로 호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보다 보면 이제 좀 재밌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1810년에 사계리까지를 보면은 독호는 당연히 한 명으로 구성된 호예요. 독호니까. 잔호가 1810년 사계리까지는 2명으로 구성된 호를 잔호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1810년 덕수리부터는 2식구와 3식구를 포함해요. 한 명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소호 같은 경우에는 1810년 사계리 같은 경우에는 3명, 4명, 5명으로 구성된 호가 소호였습니다. 반면 1810년 덕수리부터는 4명, 5명, 6명으로 한 명이 늘어나요. 소호의 기준이. 그 다음에 중호 같은 경우에는 1810년 사계리 같은 경우에는 6명, 7명, 8명으로 구성된 호입니다. 반면 1810년 사계리 이후로는 7명, 8명, 9명이 중호가 돼요. 그리고 그 이상, 그러니까 1810년 사계리는 9명 이상이 대호고 1810년 덕수리 이후는 10명 이상의 대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포를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1813년 이후에 잔호는 이제 이때의 잔호는 2명과 3명으로 구성된 호예요. 근데 2명으로 구성된 호보다 3명으로 구성된 호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면 덕수리 같은 경우에 8명이 딱 2명 호인데 무려 23명이 3명 호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8명, 1명, 4명, 1명, 2명, 1명, 3명 이렇게 한 자릿수도 이제 5명 이하의 호만이 2명으로 구성된 호인데 3명으로 구성된 호는 23명, 17명, 25명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소호도 마찬가지예요. 1810년 사계리 이전에 5명, 그 다음에 1813년 덕수리에 6명 호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소호가. 공통점이 있죠. 각 단위, 각 등호의 호 중에서 최대 규모, 가장 많은 식구를 포함하고 있는 그 호예요. 흥미로운 겁니다. 이거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왜 하필이면은 소호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에 몰려 있을까? 왜 잔호에 가장 규모가 큰 호에 그 호들이 몰려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요것들이 바로 이 호등제를 이용한 환곡의 운영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1813년 덕수리 우리 식구가 8명이에요. 그러면 중호가 돼야 되죠. 중호의 환곡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2명을 빼요. 어린애 2명을 뺍니다. 그럼 6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이면은 소호가 돼서 소의 환곡, 더 적은 환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규모 호, 잔호의 3구호, 소호의 6구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호들이. 여기서 흥미로운 게 1810년 덕수리 같은 경우엔 3구호보다 2구호가 더 많아요. 1810년 덕수리 같은 경우에 소호에서도 보면은 6구의 소호보다 5구의 소호구가 더 많습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은 1810년 덕수리에서는 6명까지가 소호지만은 분명히 이전 식년까지는 5명까지가 소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이전 식년까지의 소호의 기준인 5명에 맞춰갖고 자기 호 식구수를 맞춰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이 한 명씩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대응은 이 호적 준칙에는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다음 식년부터는 반영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10년 덕수리 같은 경우에는 소호의 기준은 6명까지인데 6명이 제일 많지가 않고 5명 호가 제일 많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관의 정책 변화를 민의 대응이 따라가다 보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호등에 대응하는 방법, 환정 운영에 대해서 호등제로 운영하는 환정 운영에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합호라는 겁니다. 호에 둘 이상의 호를 합쳐갖고 대호를 만드는데 이 대호가 되려면은 작은 호보다 크면 클수록 좋겠죠. 대호는 똑같은 호를 환곡을 받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부담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대호는 1810년 덕수리부터의 대호는 19 이상이면 대호가 돼요. 그런데 19, 11구, 12구로 대호가 되는 호들은 거의 안 나타나요. 오히려 13구 이상의 엄청 많은 식구들로서 호를 구성하는 호들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10명, 11명, 12명으로 대호를 만드는 거는 유리한 방법이 아닌 거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곡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그 때문에 오히려 더 호를 늘려갖고 아예 호를 규모를 엄청나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갖고 확실하게 환곡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것이 이제 합호를 통한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같은 경우에 제주도는 그 환정의 폐단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호는 적은데 환곡은 많은 환정의 폐단, 그리고 호소 환다 집회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요. 이것은 이제 역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력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신분 상승 노력들 그것들이 제주도에도 19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군역이라든가 그 목자, 그 다음에 뭐 잡녀 그런 고역을 수행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양반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다른 방식을 통해 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써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을 뽑아갖고 써야 되는 일들이 이제는 재정을 투여해야 될 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점점 더 많이 요구가 돼요. 하지만 그것을 농업을 통해 갖고 뽑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그걸 부담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호에게 그 부담을 지우게 되는데 사람들은 제한돼 있고 부담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호는 적은데 환곡은 많은 호소 환다 집회가 19세기 제주도에 상당히 심각한 폐단으로 지적이 되게 됩니다. 그 호등에 따른 환곡의 운영을 보면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1848년을 기준으로 대호는 한 호당 12석 상당히 큽니다. 중호는 7, 8석, 소호는 3, 4석의 부담을 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볼게요. 9명으로 1848년 하모리 9명으로 중호가 되면은 9명으로 중호가 되면 7석에서 8석의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10명으로 대호가 되면은 무려
4석에서 5석이 늘어나는 12석을 부담지게 돼요. 그렇다면은 중호, 두호를 합쳐버려요. 중호, 두호를. 그래갖고 8명 두 집을 합치면 16명이 되죠. 그러면 원래대로 중호가 2석이면은 7, 8석씩 두 집, 14석에서 16석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합쳐서 대호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12석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집당 6석만 부담을 지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두 집을 합했을 경우고, 세 집, 네 집을 합한다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러한 호등제의 대응들이 나타나게 돼요. 또 재밌는 거는 이것이 부세제도와 호적에서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실제 생활, 관습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제도, 가족 관습이란 것이 그냥 옛날부터 자연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이러한 그 부세 수치, 행정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가족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주도에서 나타나요. 제주도 가족제도,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철저한 분가입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차자 이하, 작은 아들 이하들은 많이 분가를 하는데, 전통시대에 보면 큰 아들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가를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는 그 큰 아들까지도 분가를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큰 아들이 결혼하면 큰 아들이 제일 먼저 분가를 해요. 둘째 아들 결혼하면 둘째 아들이 분가를 하고, 그러니까 막내가 가장 끝까지 남아있죠. 이런 식의 철저한 분가가, 부자 분가가 제주도의 특징적인 가족 제도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가족 의식이에요. 제주도는 가족 의식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내 가족과 대외 가족. 이 대내 가족은 실제로 자기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주, 그 다음에 생계, 이런 걸 이제 함께하는 가족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냥 밥을 같이 해 먹고, 생산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죠. 부엌과 변소를 같이 쓰고, 그런 것들을 대내 가족이라고 하고, 대외 가족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 가족들이에요. 그래갖고 마을 행사, 그 다음에 그 호적중초, 그 다음에 그 어떤 마을 단위에서 각 집을 단위로 하게 되는 무슨 활동들, 이런 것을 할 때, 대외적인 활동들을 할 때 어디까지를 가족으로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가족의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주도에서 대내 가족과 대외 가족의 이중적 가족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부모 자식 간의 철저한 분가와 대내 가족과 대외 가족의 이중적 가족의식, 이것이 제주도의 전통적인 특징적인 가족 제도입니다. 그래갖고 1999년에 이창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그 분가, 철저한 부자 분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장남이 결혼한 후 부모 가족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제주도에서는 차남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장남까지도 결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분가를 하게 된다. 자녀를 모두 성출시킨 후 부모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부모 가족과 아들 가족이 단일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70년도에 현용준 같은 경우에는 그 분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특징적인 설명을 하게 돼요. 이 분가란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전히 다른 집으로 분리해서 사는 그런 분가가 아닙니다. 안거리와 밖거리로의 분가예요. 현용준의 말에 따르면 이 부자의 양가족은 부엌을 따로 하여 취사하고 경작지를 따로 하여 생산 경영을 따로 하고 용돈도 따로 한다. 변소를 따로 하여 추비 생산과 양돈을 따로 하고 노족장인 누랏을 따로 하며 곡물의 저장을 따로 한다. 예, 완전히 따로 사는 거죠. 완전히 별개 가족인 겁니다. 그런데 울타리는 하나이면서 그 안에 부하자, 아버지와 아들의 점유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러한 경우인데요. 예,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요거는 사계리 삼방산 밑에 있는 그 제주도 전통적인 초가집입니다. 야트막하게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한 사례,
제주도 주택의 한 사례 평면도인데요. 보면은 위쪽으로 안거리가 있습니다. 안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지에서 안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바깥거리가 있습니다. 밖거리, 바깥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더해갖고 오른쪽으로 동력거리라는 이 세 채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 재밌는 것이 이 세 채 건물이 독립적인 그 거주 공간으로서 독립적인 세대 단위로서의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방, 그러니까 취침, 거주하는 공간, 그 다음에 마루,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엌, 별결이 있어요. 아궁이 별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창고도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다 뿐이지 별개의 집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개의 집 3개의 세 부자가 독립적으로 분가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제주도 부자 분가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로 끝나진 않습니다. 현용준도 이제 아까 말한 1870년대 연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현용준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주도의 가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하나는 실제의 침식과 생산 소비를 하나로 하는 단위의 가족이요. 다른 하나는 도민의 의식상, 공부상, 그러니까 공적 장부죠. 공적 장부상 사회 집단의 단위가 되는 가족이다. 전자는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실제의 가족이요. 방편상으로의 구성이며, 후자는 대외적,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가족이다. 따라서 한 울타리 안에 친자 관계의 두 가족은 대내적으로는 별개의 두 가족인데 대외적, 사회적으로는 하나의 가족이며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족은 실제는 핵가족이면서 의식상, 외형상으로는 직계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외적인 가족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대외적인 가족은 울타리를 넘어서 아까 하나의 울타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용준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외적인 가족은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 홀로 사는 노모에게까지 미친다. 울타리를 벗어나 있어도 이 대외 가족은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 제주도민의 가족의식에 주거 공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을 아울러 이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적으로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별개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떤 직계 가족 아니면 친족으로서 혈연으로서 이루어진다면 굳이 하나의 울타리라는 것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울타리를 달리해서 완전히 분가해 살아도 혈연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대외 가족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이 제주도의 특징적인 가족의식인데 이것이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냐, 언제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 호적중초, 제주도의 호적중초에 따르면은 이것이 19세기 후반 제주도의 호적제도와 부세제도로 인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제주도의 실질적인 가족 관습이 그냥 시원도 알 수 없고 왜인지도 모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9세기 후반에 호적제도의 운영과 관련돼서 성립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호적중초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예로 1894년 사계리 일통 1호를 구성하고 있는 호를 좀 사례로 보겠습니다. 호주는 조진경인데 무려 38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집에. 보면은 호주 조진경과 호주의 큰아들과 손자로 이루어진 직계가족.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가족, 셋째 아들의 가족, 넷째 아들의 가족. 그 다음에 동생의 큰아들의 가족, 동생의 둘째 아들의 가족, 동생의 셋째 아들의 가족. 그 다음에 조카 사위의 가족. 이렇게 13가족으로 이루어집니다. 직계로 따졌을 때예요. 이걸 만약에 제주도의 대내 가족처럼 부자 단위로 다 따지면은 한 20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가르지 않고 육지에서 생각하는 식으로 직계를 단위로 나눈 것들만 이렇게 12세 가족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통 1호, 하나의 호로 구성된 호를 우리가 이제 1910년대 민족부나 지적도를 통해서 단위를 보면은 한 10개의 번지수, 10개의 가족으로 이것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지를 통해 보면요. 인접해서 거주하고는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려 8개의 대지에 나누어서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울타리가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인접해서 거주하고 있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하나의 호, 하나의 대외 가족으로 내세웠던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좀 특수한 경우고 20세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까지 대외 가족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것에 영향이 남아서 울타리를 넘어서는 대외 가족, 그 의식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러한 호적 제도라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현실에서의 어떤 기량관계가 나타나게 돼요. 거기서 현실과는 다른 대형들이 나타나고 기록들이 나타난다. 심지어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제주도의 가족의식에서 봤듯이 심지어는 이 호적 제도가 실제의 현실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때문에 우리가 호적 자료를 볼 때,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자료를 볼 때 이것이 현실을 반영한다 라고 섣불리 제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주도 호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주도 호적의 기록들이 현실의 반영이 아니고 현실을 상당히 왜곡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 현실이 반영되어 있죠. 그 속에 제주도의 가족 자료가 반영되어 있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그 호적이 현실의 가족 제도를 변화시키고 성립시키기까지도 합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적 자료 중에서의 호적 충초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호적 충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만약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호적 대장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호적의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호적 성책들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호적 작성 과정은 아니지만은 각 그 9년 단위에서 백성들을 파악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예요. 호적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호적보다도 더 가자책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거나 요 세 가지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적 춘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연이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